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 윤석열 총장의 이 행보가 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네. 왜 대선까지 나온다는 사람이 뭐 하는 거 보면 나올 사람이지 안 나올 사람은 아니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지금 나오는 걸로 그런데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언론 앞에 자신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건데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는 것 같아요. 윤 총장의 스케줄 서둘러서 그 스케줄을 짠 사람들의 의견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최대한 초기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씩 어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만 초기에는 메시지를 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언하는 거를 거창 어느 정도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면서 선언하고 등장하는 쪽으로 지금 스케줄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5.18에 대한 발언을 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5.18 발언이 좌파 우파 다 노리고 한 발언이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중도층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다듬어진 발언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17일 날 서울대학을 갔던 것 같은데 반도체 관련해가 연구소도 가고. 그런데 그것도 또 오늘 아침에 보면 사진이 공개되는 방식으로 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왜 시간차를 두고 저렇게 할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참모 그룹에서 계획대로 이 스케줄대로 그대로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니 뭐 스케줄로 뭐래도 괜찮은데 왜 본인이 실시간으로 노출이 안 되고 항상 뭐 녹화 방송 실시간은 아마도 이벤트 자기가 전격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벤트 이후에 실시간 그 보도 되게 그 기자들 끌고 다니는 그런 상황을 그때부터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는 걸로. 지금 딱 하는 거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보면 항상 어디 갔다 오고 난 뒤에 며칠 뒤에 이렇게 공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비주의 전략, 빨리 대중들이 실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다라고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서서히 초기에 실수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는 있잖아요. 바로 정제에 대해서 보도가 나가는 거니까 기자들 끌고 다니다 보면 실수가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무슨 실수를 하게 되면.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참모진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발언도 최대한 단독적으로 상위 참모들과 계획되지 않은 발언은 하지 않는 쪽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약속을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저는 또 의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추측하는가 하면 너무 나대면 찍힐까봐. 그런 면도 있겠네요. 적당히. 뭐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서게 되면 문가리한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자, 이제 그런 일단 중에 하나가 김의겸이가 참지 못하고 폭로를 했는데 조국만 드러내겠다라고 청와대에 말했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압박으로 오니까 유재수, 뭐 울산 선거 원전 수사로 갔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조국만 하도록 그래, 그럼 저 청와대의 문가리가 윤 총장 조국만 드러내고 마하소. 그렇으면 뭐 조국만 처리해 주시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대선이고 뭐고 나올 생각도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한 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의 역할은 정권이 임기 마지막까지 무탈하게 가는 것이다라고. 나 그 말 들었을 때 참 황당했거든요. 검찰총장이 정권의 수호대냐, 정권이 무탈하도록 끝까지 가게 하는 게. 그러니까 정치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발언이었죠, 그거는. 근데 이번에 보면 조국만 드러내겠습니다라고 말한 것도 또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서는 최근까지도 문가리와 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자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오늘 이재명 25, 윤석열 19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10, 홍준표 4, 안철수 3 나왔단 말입니다. 네. 자, 근데 이 이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네. 윤석열이가 이제 이재명한테도 한 6% 밀려요. 그게 지금 여론조사마다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예.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ARS로 하면 네. 윤석열이 높고 리얼미터 같은 네. 면접으로 조사원이 하는데 보면 윤석열이 낮게 나온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이제 보통 ARS의 높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지지율을 더 많이 반영한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면접원이 면접 조사를 했을 때 그 윤석열의 숨은 지지자가 더 많다라고 추정을 보통 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문가리가 이제 선택이 과연 이재명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할 것인가? 윤석열을 우리 황 소장님의 말씀처럼 제3지대로 가게 해서 윤석열을 후계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헌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방안이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모습이잖아요. 이 세 가지 중 저는 제 생각에는 윤석열로 해도 그 문가리가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이 해도 감옥 갈 가능성이 높고 오직 유일하게 이제 감옥 안 갈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제 이혼 집정부제 개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현대사에서 그 권력이 개편되는 그 전환되는 시기에 현직 대통령이 후계자와 어떤 관계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그 상황을 면밀히 다시 복기를 해보면서 아마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최악의 결정은 아마도 이재명을 미는 쪽으로 결정하는 게 아마 최악의 결정이 될 걸로 저는 예측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윤석열이 지금 5.18 메시지를 내고 오래간만에 또 화제의 중심에 올랐었는데요. 네. 지금 김동연이에 대해서 뭐 김종인님부터 네. 시작해서 몇 사람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여당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야당에서도 하고. 근데 이 사람도 최근에 애매한 소리를 했다면서요? 예, 제가 그 김동연 전 그 부총리 경제부총리죠.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그 지방 여기저기를 여기저기를 순회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승자 독식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 이야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했거든요. 나나먹자 소리네. 그러니까 이 김동연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는 뭐겠습니까? 개헌하겠다는 이야기 나도 아니에요? 개헌에 네. 한 멤버로서 키플레이어로 넣어주면 나는 네. 기꺼이 예, 너네 편에 서서 개헌광을 팔 수 있다. 그 이야기네요. 예. 지금 현재 보면 개헌을 여의도 국회에서 더 많은 대다수가 이혼 직정부제 개헌을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을 그냥 잠시 잘못 판단을 하면 이건 개헌으로 100% 개헌으로 가버리게 된다. 지금 우리 혁명 21당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게 개헌 이야기도 나오기 전부터 계속 주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A 주시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활동이 엄청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개헌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전화를 하시든지 뭐 팩스를 보내시든지 그 국회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항의 그 전화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녹화하는 목요일 보면 네. 1심에 무죄 났던 버닝썬 윤 총경 윤규건이가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1심 무죄가 이게 장난이었다는 게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선 수재, 뭐 벤처 기업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의 이 수사 사항을 알려반 거겠죠. 정상적인 법원의 상황이었다면 윤규근이 지금 감옥에 있어야 맞는 건데 지금 바깥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윤규근이 여러 문제 개입이 돼 있잖아요, 지금. 자, 윤규근은 뭐 1심보다는 기분은 좀 들었겠지만은 깜빵 갈 일은 없다 이 이야기였네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 정권이 바뀌면 이 무슨 병원이죠? 그 대출 문제. 우리들 병원. 네, 우리들 병원 그 부분은 아직 그 윤규근이 거기에 연결돼 있는 부분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윤규근은 재수사 정권이 바뀌면 재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손정민 씨 사건 관련해가 예. 경찰이 뭐 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목격자를 봤다 하는데 지금 경찰이 사실은 뭐 익사라고 해놓고 국가수를 통해 사인이 이제 10m 떨어진 곳에 깔판 돗자리 위에 앉아 있다. 그러다가 뭐 친구만 이 강 기슭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로 들어가는 걸 봤다 해서 뭔가가 악후가 잘 맞춰진 걸 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무설 뭐 고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나중에 이제 그 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언론이나 경찰이나 정권이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사안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한번 제대로 이렇게 찾아보고 추적해서 보도하려고 노력한 게 있느냐라는 부분에 그렇죠. 저만 해도 이거 가지고 찾아내라면 5가지 이상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도 그 고개가 갸웃거리게 만드는 대목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 경찰이 초동 수사에 실패한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저는 어찌 됐든 간에 그 결과 발표 최종 결과 발표가 나올 때 경찰의 그 수사력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 진행되는 상황으로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의혹만 남기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청와대에서 청원을 비공개라고 이럴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이 음모와 관련된 단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음모론적으로 보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청와대에서 청원에 대해서 그렇게 숨기고 그런 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음모론자들은 더 확신을 갖겠죠. 뭔가 있다 이거는. 그래서 청와대가 43만 명이 넘게 했다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면 딴 거는 다 답을 하든지 아니면 뭐 때문에 비공개로 했다든지 설명을 하면 될 건데 그렇죠. 그 이유를 말하네요. 그런 것 때문에 투명하지 못한 그 사회일수록 음모론이 더 횡행하고 유언비어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겁니다. 이 경찰도 왜 청장이 나서서 이것보다 못한 일에도 다 개입해서 입장을 밝히고 하더니만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니까 그 다음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문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이런 류의 사건에서 정치나 또 권력이 어떻게 사건을 무마하고 덮어버려서 없는 걸로 하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해양 그 수산부의 그 저기 뭡니까 이 공무원 그 저기 이 북한으로 가서 총 맞고 죽었요. 그 사람도 어떻게 처리하는가로 보면 막 답 정해놓고 답대로 몰고 가서 정리하고 동료들까지 다 뭐 그렇게 또 말을 하게 하고 이러면서 힘으로 그걸 갖다 다 정리해 버리잖아요. 지난번에 보면 정권 초에 그 북한의 보급배 하나 뭐 납북됐는데 그때도 보면 딱 정해진 수순으로 매듭을 지어버리는 행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사건에서 가장 의문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왜 이 사건의 전개에서 앞뒤가 맞지 않거나 의혹스럽거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해야지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 그러다 깜빵가 유언비어 걸려 업무론 패우지 마. 그게 바로 독재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똑같이 바라보면 그야말로 이 정치 권력과 경찰이 네. 특정인을 갖다가 보호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네. 계속되고 그 부친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네. 경찰 고위 간부가 그 가족을 어머니 아버지를 죽은 송군에 네. 좀 오라고 해서 네.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 미흡한지 네.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면 되겠는지를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라. 왜냐면 사건이 이미 특수해졌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부모가 자기들이 또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갖다 어느 정도 조사하고 결과를 다 밝히겠다. 요 부분 항목에 대해서 이랬는지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일주일간은 아무 수사도 안 하고 흘러버리고 그 사이에 변호사 임명되고 증거물들도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을 한다면서 떠들어대는 게 누가 보더라도 정해진 결론 쪽으로 그냥 뚜벅뚜벅 가고 있게 만든다. 예. 그렇게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어요. 예. 참 안타까운데. 예.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경찰이 최종적으로 뭐라고 수사 발표를 하든 관계없이 예. 상당히 많은 사람의 가슴에는 예. 이 사건이 지극히 안타깝고 분노하는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원장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발표가 나든지 간에 우리 사회가 음모론을 더 확산시키고 조정하는 독재 국가의 사인들이 자꾸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역사를 뒤로 되돌리는 퇴행적인 그 정권의 형태에는 분연히 우리 국민들이 맞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뭐 대표에 나와서 뭐 세대 교체 이런 의미와 또 상당히 이제 선동적 파퓰리즘 이런 걸 가지고 1위를 하고 있어요. 나는 참 국민의힘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준석을 당 대표를 만들면 당이 정상적으로 돌아갈까요?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보십시오. 지금 딱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준석, 김웅. 이준석은 유승민 계보잖아요. 예. 김웅은 김무성 계보잖아요. 김웅이요? 예. 네. 1위, 2위, 여론조사 1위, 2위가 다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쪽 계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이준석이가 지금 지 스스로 네.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네. 이 코인을 해가 네. 돈을 많이 벌었다. 네. 자동 프로그램을 돌리고 하루 종일 뛰다 본다. 네. 또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거래소에서 거래량 1위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좀 벌었다. 그래서 얼마 벌었냐, 뭐 몇 억 단위로 벌었다. 코인을 이준석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실제로는 지금 현재 코인의 상황이 정치적인 문제랑 결부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당 대표까지 출마한 사람이 이 일이 나중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상을 하고 그 코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돈을 벌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상황이 전국의 코인이 전국의 상황과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차 샀다 이런 말도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뭐 집 재건축 권한을 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아 그래요? 또 재건축 아파트를 샀어요? 지금 재건축도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코인에 대해서 뭐 어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진짜 아니죠. 지금 그냥 합법과 불법을 떠나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해야 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별개의 경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반 사람이 뭐 코인을 하거나 말거나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가 알려지고 어제 사실 중앙일보에 진중권이가 쓰는 고정 칼럼에
그 코인에서 대표 출마를 또 마련해놨다 이런 말이 나와서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뭐 이준석 같은 애한테 내가 관심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준석하고 이 코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지 스스로 자랑을 투자를 했어요. 하는 방법과 또 이 뭐라고 할까요? 뭐 상당히 벌었다라고 자랑을 하고 또 참 직업 때문에 외제차를 못 샀다라고 하는 SNS가 있고 아직 안 오고 도착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SNS 올린 게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아직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쉽게 이야기를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 정도라고 하면 저거 나중에 오래 가면 예. 이 코인은 언젠가 터질 건데 언젠가 터져서 피해자들이 정당으로 몰려가고 하면 그때는 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표까지 만약 당 대표가 됐다 했을 때 그 피해자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땄는데 왜 당신은 잃었어? 아이고 내 프로그램 빌려줄 걸 그랬네. 뭐 이래야 되나요? 그 지가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처럼 너무 이야기를 경솔한 그 SNS로 그런 게 나왔다면 굉장히 경솔한 행동이네요. 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준석이 국민 앞에 진실을 이야기하고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이 당 대표 출마를 철회하는 것이 맞다. 네, 그렇죠. 어르신 말씀입니다. 이게 곧 터질 건데 요즘 보면 이제 터지는 게 쎄하게 오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에서 철퇴를 내렸잖아요.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 코인파는요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야지 되거든요. 폰지 사기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자꾸 이제 중국에서도 철퇴를 내리고 자꾸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새로 들어오는 신규 진입자보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이게 시장이 서서히 와해돼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보니까. 네, 그렇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코인이 자체적으로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코인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코인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코인은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렇죠. 만약에 코인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 나가면 코인 시장 자체가 이제 서서히 붕괴되어 가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코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확실한 거는 가치가 없는 거를 팔고 사는 상황에서 그 시장이 유지되려면 신규 진입자가 계속 늘어나야 된다. 근데 신규 진입자가 줄어들면 그 시장 자체가 결국은 와해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정도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코인의 지금 끝이 보여가는 것 같은데 이제 막장이 코인이 터졌을 때 이 코인 피해자들이 정권과 정치권을 향해서 어떤 지금 입장을 표명할지 옛날에 바다 이야기하고는 아주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그냥 없었던 일로 넘어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장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